그럼 10억까지 올랐다가 네.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게 있을까요? 패턴 보면 10억까지 올랐다가 2억까지 떨어지죠. 중국의 남부하고 북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렇죠. 남부 해안지대하고 북부는. 그래서 남부는 돈이 많고 산업이 발전했는데 북부는 이제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내부적 구조에서 보면은 북부의 정치 권력이 남부의 경제 권력을 제압하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비트코인을 깨닫고 나서는 비트코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비트코이너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무엇에 대한 도전이냐 하면 비트코인을 설계한 사람들의 의도는 무정부주의지만 네. 저는 이상주의자라고 보고 네.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네. 비트코인하고 그들의 의도와는 별개예요. 네. 이거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니까. 네. 그런데 비트코인은 분명히 기존의 포스트 1945 시스템에 매우 도전적이에요. 네. 네. 그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세탁도 있지만은 통화 주권이라는 부분을 건들기 때문에 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케인즈하고 덱스터 화이트가 만든 100여 개의 개별 국가의 로컬 통화를 존중하면서 그 네. 로컬 통화를 달러의 고정 환율로 묶어놓고 세계 무역을 보호하겠다라는 그 시스템이 물론 중간에 많이 변했지만 네. 완전히 결정타를 날릴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포스트 1945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공부를 한 거고 네네. 포스트 1945 시스템은 바로 미국의 항공모함 위에 네. 그걸 우리가 달러 체제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달러 뒤에는 항공모함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항공모함 체제 위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내구성이 있는지는 저한테 매우 관심사죠. 네. 아, 재밌습니다. 그러면은 네. 또 이런 질문 할게요. 왜 이렇게 미국이 네. 비트코인에 집착하는 걸까요? 미국이요? 예, 예.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미국은 당연히 집착한다고 느껴지는데. 네, 미국은 당연히 세계를 매니지먼트 해야 되는데 네. 일단 미국의 행보를 보면 미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사람들이 하지만 예. 한다고 해서 승인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업을 해도 달러의 주의에 대해서 도전을 하면 10년이 지나도 응징을 합니다. 네. 일반 사기업들이 네. 사례가 많아요. 네네. 제 책에도 여러 번 썼지만 네네. 이골드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거든요. 그렇죠. 국적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세계 정부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까리까리한데 네. 금융에 있어서는 세계 정부가 있습니다. 미국이. 예.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예. 미국이 제재하는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하나가 아니죠. 예. 근데 그 망이 미국 망이 아니거든요. 네네. 스위프트만 해도 그게 벨기에예요. 예. 근데 미국이 제재해요. 그렇죠. 놀랍죠? 예. 미국이 거의 사실상 세계 정부예요. 금융에 예. 있어서만큼. 맞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도전한다? 미국이 놔두진 않습니다. 10년 지나도 응징을 하는데 네. 비트코인 15년 지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응징은 못하죠. 네. 못한다는 걸 알아요. 미국 엘리트들이. 근데 문제가 있어요. 비트코인에. 바이든 정부는 딱 두 개를 문제 삼고 있어요. 네. 하나는 바이든 정부는 환경을 중시하는데 네. 비트코인은 환경에 반한다고 보는 거죠. 전기를 많이 쓰니까. 네. 그래서 일단 싫어하고. 네. 두 번째는 비트코인을 북한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건 알려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한 5, 6년 전에 전 세계 병원이나 학교 같은 데 서버를 다운시켜 놓고 네. 비트코인 보내면 풀어줄게 하는 랜섬웨어가 네. 유행했었죠. 네. 그거를 주도한 게 북한의 해킹 그룹 라자루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 엘리트들은 해커로 키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북한의 해킹 기술은 세계 최고거든요. 네네. 미국도 감당 못할 정도예요. 네. 소니 피처스가 김정은을 주인공으로 한 코미디 영화를 만들었다가 본사가 털렸죠. 기억나시죠? 해킹을 당해서 본사가. 예. 예. 그런 관점에서 특히 바이든 정부는 그렇죠. 비트코인의 존재를 용납하기 싫어한다. 그렇죠. 라는 것이고,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통화 패권을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통화 패권의 도전장을 내미는 그 무엇이든지 이렇게 처치하려고 한다. 네. 라는 그런 관점에서 민감하다면 그런 이유 때문에 민감하겠죠. 네. 근데 중국이 민감한 이유는 또 따로 있어요. 네. 실제로 미국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염려를 하지만 네. 이렇게 완전히 공격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지는 못해요. 네. 그런데 중국은 계속 공격적인 정책을 취했거든요. 2017년도에는 거래소를 퇴출했고 네. 2021년도에는 채굴 자체를 금지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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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왜 그러냐? 중국은 뭐 세계 금융 시스템을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떠받드는 것도 아닌데 네. 왜 그러냐면요. 중국은 자본 통제 국가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중국 안에서 어떤 사업가가 사업을 해가지고 몇천억의 부를 일궈서 이거를 팔아가지고 위안화로 중국은행에 갖고 가면 달러로 안 바꿔줍니다. 네네. 여러 절차가 있고요. 그렇죠. 그 자본 통제 국가인데 비트코인은 그걸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통화 주권이 되게 중요하죠, 중국은. 왜냐하면 미국의 환율 정책에 대해서 독립적인 이자율하고 독립적인 환정책을 펼쳐서 수출 경쟁력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심지어 미국은 중국 보고 환율 조작국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위협이 돼요. 예. 비트코인. 그래서 중국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두 정부가 민감한 이유가 달라요. 그러네요. 이유가 좀 다른 경향이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가장 선도적으로 국가라는 모습을 갖춘 그런 경제권 중에서는 중국이 가장 먼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 그러니까 중국의 디셉이죠. 을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시도하는 그런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 코인과 견주어서 비트코인과 견주어서 자국의 이 디셉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 이것을 좀 배제하려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겠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국의 은행들은 다 국유 은행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는 상업은행이 없어요, 사실. 예, 예. 상업은행의 모양만 있는 거고. 그렇죠. 상업은행들의 어떤 그 발언권이 없죠. 네. 그래서 CBDC를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경우가 된다. 자, 코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 10억까지 오를 수 있습니까? 10억은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예, 10년 얼마 안 안에는 분명히 갈 것 같아요. 분명히 간다. 네, 네. 그럼 10억까지 올랐다가 네.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게 있을까요? 패턴 보면 10억까지 올랐다가 2억까지 떨어지죠. 그렇군요. 네. 10억은 당연히 가고 네. 근데 10억까지 갔다가 또 2억까지 떨어질 수 네, 있다. 네. 그런 패턴이 네. 있다라는 말씀까지 비트코인에 관한 그 시작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그리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지정학적인 그런 배경까지 제가 좀 공부를 하는 기분이 듭니다. 이번에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제 말 그대로 지정학입니다. 네. 중국. 네.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위기가 올 거라고 보십니까, 혹시? 중국은 이미, 그러니까 이건 저의 의견이 아니고요. 많은 네. 지정학자들이 중국은 이미 위기 속에 들어가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중국이 느끼시겠지만은 개방과 그 권위주의의 연착륙으로 가다가 완전히 회귀했어요. 네. 그게 바로 위기 돌파의 방식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회 총동원 체제라고 부르는데 네. 사회 총동원 체제로 가지 않으면 중국은 발전 경로상 와해가 되도록 되어 있죠. 네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랑 좀 다른데 우리나라는 1980년대, 90년대 거치면서 사회가 이완됐죠. 네네. 좋게 말하면 다원화된 거고요. 네네. 민주화된 거죠. 그렇죠. 그전에는 굉장히 우리 어렸을 때는 굉장히 우리 교복도 입고 머리도 빡빡 깎았고 뭐 네. 권위주 사회 전체가 권위적이었잖아요. 맞아요. 예. 네. 중국이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수준에 올라왔거든요. 우리 1980년대 수준에 올라와서 네. 우리가 민주화로 가지 않더라도 네. 탈권위로 가고 네.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입김이 강해지고 네. 그다음에 사회 민간 영역에 활력을 얻고 이렇게 갔으면 진통은 있었겠지만 좋았지만 네. 그렇게 못 간 거죠. 그렇게 못 가니까 오히려 회귀하면서 사회 총동원 체제, 오히려 더 국가주의적으로 가고 있죠. 지금 시진핑 정부가. 네. 그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중국 경제를 좀 상상해 보면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4%, 5%대 성장률을 유지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위기의 개념은 네. 뭐 역성장으로 간다든가 예를 들어 코로나19 때도 중국은 역성장을 피했거든요. 물론 성장률 레벨 자체가 6% 수준이었으니까 그 감소폭을 보면 4%포인트만큼 조정된 거예요. 성장률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2%포인트, 2%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장률이 예를 들어 2%인데 조정된 폭이 3%포인트니까 마이너스 1에 가까운 마이너스 0.7%. 그러니까 조정폭은 비슷해요. 근데 중국이 그만큼 고도의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제 충격이라는 조정폭만큼 조정은 된 건 맞지만 그래도 역성장은 피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위기 국면이라고 본다. 예를 들면 러시아도 위기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해서 역성장하고 있거든요. 코로나19 때 역성장했고 조금 살아났다가 전쟁 때문에 또 역성장하고 또 23년에도 역성장하고 22년에 역성장인데 그거보다 더 커지는 거죠, GDP 규모가.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저는 위기라고 저는 정의를 하는데 혹시 교수님이 그리시는 그 중국의 위기도 비슷한 건지 아니면 좀 차이가 있는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정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음모론을 피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우리가 미국, 중국을 쉽게 얘기하지만 이게 단일체는 아니에요. 그럼요. 예. 다 큰 나라고 그리고 예. 말씀하신 내용도 저는 잘 모르는 분야고 제 영역이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 중국은 우리가 관감을 안 되게 굉장히 거대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을 하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중국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회 응집력이라는
그 구조적인 관점에서 현실주의 지정학자들이 거론하는 거고요. 네. 응징력이 빠진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마치 EU가 붕괴되듯이. 그렇죠. 네, 예. 거기에는 뭔가 그 국가가 이 단일체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예. 변화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느냐 이런 개념인 거지. 네. 이코노미스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성장률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자율 가지고 이렇게 딱 답이 나오는 건 아니죠. 아, 예, 예. 얼마든지 이제 성장은 계속하면서도 사회가 이완되거나 해체될 수 있죠. 그럼 제 단도직입 좀 이렇게 여쭤볼게요. 중국이 위기에 직면한다는 지정학적인 관점에서의 이야기는 네. 소련 체제가 붕괴돼서 러시아랑 여러 나라로 이제 그렇죠. 분리됐잖아요. 네. 제가 어제 그저께 우즈베키스탄 그 테니스 국가대표랑 경기를 했습니다. 정말 경기를 했는데 단식 경기를 했는데 네. 그분은 지금 현재 한국 청소년 국가대표팀 코치세요. 복식 코트를 쓰시고 저는 이 라인을 테이핑 해가지고 하프 코트만 썼어요. 몇 대 몇으로 승부가 났을까요? 글쎄요. 10대 0으로 졌습니다. 공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역시 우즈베키스탄도 소련의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랑 같은 나라다라고 보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 것처럼 중국의 모습도 그렇게 여러 지역별로 분화돼서 독립된 국가 형태로 분리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그런 개념입니까? 진작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거를 네. 봉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피터 자연이라는 국제 지정학 전문가에 의하면 네. 중국의 남부하고 북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렇죠. 남부 해안지대하고 북부는 그래서 남부는 돈이 많고 산업이 발전했는데 북부는 이제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내부적 구조에서 보면은 북부의 정치 권력이 남부의 경제 권력을 제압하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지역 감정이 있지만 이제 이게 봉합이 풀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권위주의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이유가 네. 티베트하고 신장 이후로도 있지만 중국의 한족 안에서도 이게 다르다는 거죠. 봉합하려면 이제 사회 총동원 체제로 가야 되고 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저의 관심사인데 그럼 사회 총동원 체제로 가면 산업적으로 어떻게 가느냐? 예. 아시겠지만 IT나 이쪽을 키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중국은. 왜냐하면 IT 쪽에 이렇게 예. 테크놀로지는 제조업에 가깝지만 네. 그 소프트웨어는 창의력이 기반이 되고 문화잖아요. 네네. 그쪽으로 쭉 중국이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줬죠. 네. 근데 그 CEO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아, 그런 면에서. 네. 예. 그리고 길들여지고 CEO들이. 예, 길들여지죠. 왜냐하면 중국이 예. 글로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창발력에 기초한 산업으로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중국의 모습을 그렇게 그림 그리고 계시고. 그러면 하나만 또 질문 드릴게요. 미중 패권 전쟁의 장기화되는 그런 기간이라고 지금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23년 경제를 다시 돌아볼 거라고 한다면 그 미중 패권 전쟁의 뭐 장기화, 격화 이런 구간으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전쟁의 타겟이 대만이 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군사적인 충돌까지 있다든가 대만을 어디로 편입시킨다든가 그런 네. 어떤 정치적인 지정학적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 쪽에서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움직이니까 전쟁이 안 일어난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예. 레이 달리오 같이 이렇게 그 비둘기파라고 볼 수 있죠. 경제 네. 전문가들은 전쟁이 난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이런 해석인 겁니다. 미국이 지금 취하고 있는 행동이 네. 과연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쟁을 부채질하고 있는 건지. 네. 예를 들어서 하웨이를 금지한다고,나 그렇죠. 반도체를 이렇게 하는 게 예. 오히려 전쟁을 유발하는 건지 예. 아니면 전쟁을 막기 위한 건지에 대해서 네. 제넷 앨런 재무장관하고 이런 그분이 대표가 된 것 같은데 어쨌건 그 경제 엘리트들은 이러다가 전쟁 난다 진짜로 네, 라고 네. 보는 거고요. 네. 태평양함대 사령관이라든가 이런 국방안보 라인은 이렇게 전쟁 막아야 된다는 거죠. 아. 저는 근데 저보고 만약 선택하라 그러면 전쟁이 안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전쟁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미국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전쟁이 안 날 것 같아요. 전쟁을 전제로 움직이니까 전쟁은 안 난다. 만약에 지금 미국의 엘리트들이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없었다면 저는 전쟁이 나는 국면이라고 볼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데 완전히 미국 공부를 해보면 미국의 그 안보 엘리트들이 목소리가 되게 커졌는데 바이든이 네. 들어와서 완전히 대만 전쟁을 가정하고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IMF도 그렇게 보더라고요. 월드뱅크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고조되고 있는 지점이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보 네.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다 찍어 누르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군요. 니네가 지금 전쟁 유발하잖아, 니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 아. 근데 안보 전문가들은 달라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진짜 시진핑 주석이 대만 먹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무력으로 편입시키려고 시도합니다. 그럴 경우 미국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가만 안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전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으려고 하는 거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으로서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는 어떻게든 시진핑은 대만을 무력으로 편입시키려고 시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반도체를 두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는 핵심 산업이자 섹터를 놓고 미국이 칩4를 동맹을 구축하고 편입시키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국도 이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대만을 자국으로 편입시키려는 무력적인 시도까지 할 거라고 보고 전쟁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군사적 충돌까지는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전제하고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움직여요, 미국이. 네. 그렇게 움직여서 저보고 찍으라 그러면 별일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움직이니까? 네, 그렇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행보를 안 했으면 아마 그로 갔을 것 같아요. 글로 갔을 것이다. 네, 정말 저는 바이든 정부에 천재들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안보 라인에. 네. 혹시 이란 게이트라는 거 아십니까? 그 레이건 정부 때 네. 이란이 미국의 적성 국가였잖아요. 네. 카터 정부 때 뭐 대사를 막. 근데 미국이 이란한테 무기를 팔았어요. 네. 이렇게 예. 남미를 통해 갖고. 네. 행정부 핵심이 연루돼 있었고 사실은 레이건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문서를 안 했지만 다 감옥 갔어요. 대통령 빼고. 충성스럽죠. 대통령 보호했죠. 이야. 적성국가한테 무기를 파는 게 지정학이거든요. 네.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 아프가니스탄을 10년 이상 미국이 작업을 했는데 네. 왜 그 첨단 무기를 다 두고 나왔을까요? 황급하게. 바이든 대통령이 되자마자 황급하게 두고 나왔거든요. 네. 제가 지정을 공부하면서 완전히 소름이 돋고 예. 이건 천재들이 작품이구나라고 느낀 거예요. 네. 이렇게 제가 질문할게요. 예. 아프가니스탄은 중국의 서쪽에 있고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미국산 무기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미국 군인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고 있잖아요. 네네. 반도체가 별로 들어가지 않은 러시아 무기들이 그냥 속수무책이잖아요. 네. 제블린 같은 거에. 예. 그런 무기가 아프가니스탄에 잔뜩 있어요. 예. 아프가니스탄도 미국의 적대적이고 중국도 적대적인데 그런 중국이 서쪽을 도모할 때 네. 미국 입장에서 아프가니스탄의 무기를 다시 반입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두고 나오는 게 쉽겠어요? 두고 나오는 게. 그렇죠. 두고 나온 거예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군요. 이게 지정학입니다. 지정학의 세계가 되게 매력 있네요. 제가 이쪽으로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너무 매력 있고, 책도 열심히 봤습니다만, 참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더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지정학적인 어떤 뷰 포인트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달러를 바라보고 미중 패권 전쟁을 바라보는 이런 세계 질서의 규칙을 좀 규명해보는 그런 책이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견지에서 좀 여러분의 교양 수준도 또 넓히고 그런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뷰 포인트를 갖고 싶으시다면 참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잠시 이런 주제로도 넘어가 볼게요. 기축통화. 네. 중국이 달러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매우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적어도 자국이 달러 패권, 기축통화국으로서 등장하고 달러 패권처럼 그런 패권을 쥐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의 패권을 뺏고 싶어서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혹시 중국의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정의하고 계십니까? 중국은 심각하고 진지하게 기축통화국이 될 생각은 없어요. 전혀 없다. 왜냐하면 중국은 제조업을 놓을 생각이 없거든요. 기축통화국이 되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적자를 내야 되잖아요. 경상수지 적자를.
근데 중국은 경상수지 흑자를 내야지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네네. 네. 적자로 가려면 미국처럼 소비 국가가 돼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사회가 다원화돼야 되죠. 그러면서도 뭔가 사회가 돌아가려면. 근데 네. 흑자를 내는 건 우리도 옛날에 권위주의 정부 때 있었지만은 제조업을 잔뜩 키워놓고 거기에는 그 평균적인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해주면서 네. 그 정부의 정통성을 이제 유지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방식을 중국이 고집하는 한 진지하게 기술통화국으로 될 수는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유럽의 통화동맹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달러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유럽의 서유럽 몇 개 국가가 미국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가 네.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예. 우리들 안에서는 달러로 장부만 계산할게. 네. 네. 그걸 통화동맹이라고 그게 이제 이후의 전신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실제로 장부만 상계하고 그 단위가 달러였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쓰지 않아요. 네. 지금 중국이 자기네들의 무역 파트너,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하려는 게 바로 통화동맹과 같은 모습입니다. 네. 장부 상각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위안화로 거래하는데 사우디가 그 위안화를 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쓰진 않고요. 네. 중국 물건 사는데 쓰는 거죠. 그렇죠. 그것마저도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이 예. 엊그저께 빈사람을 만나가지고 오랫동안 얘기한 다음에 예. 그것마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우디에 골프 다시 PGA 들어오고 네네네. 미국이 사우디를 놔줄 생각이 없어요. 놔주면 안 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조금 반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여나 이제 제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보통 인터뷰랑 좀 다르지 않느냐. 왜 진행자가 말이 맞느냐. 진행자가 아니라 그렇죠. 대담자입니다. 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제 채널은 단순히 그냥 질문을 읽는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누는 네, 네.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오해하지 말아주십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안 좋아하시면 죄송한 표현인데 그 채널 가서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이런 대담을 좋아하는 분들이 와서 보시는 거니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요, 반대로 제조국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제조국의 지위를 잃어가고도 있고, 의도든 의도치 않든, 그렇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리쇼링, 차이나 엑소더스, 네. 혹은 프렌드 쇼링. 네.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과 친한 국가들의 공장을 이전시키는, 그렇죠. 친구들이 아닌 나라로부터는 공장을 빼는 그런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조국으로서의 지위, 생산 기지로서의 지위가 계속 잃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또 중국 자체적으로도 중국 정책, 공산당 공약 같은 것들을 보면 쌍순환 정책이라 해가지고 다소 대외 의존도를 높이기보다는 자국 자체적으로 소비국이 되자, 소비 강국이 되자 하는 방향으로 또 정책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축통화국이 되는 순간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경상수지 적자국이 돼야 된다라는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적인 그 정세의 움직임은 그런 모습에 부합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혹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그 국제지정학 전문가들 중에 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 중에 중국이 기축통화국이 될 거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주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의 데이터로도 나오는데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 외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 준비 자산으로서 위안화는 2~3%대고요. 네네. 미국은 60%대거든요. 네네. 이거는 뭐 1위 개념이 아니라 그럼요. 완전히 상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세계 최대 무역 국가입니다. 네. 미국을 앞서요. 예. 근데 무역 규모에서는 위안화를 써도 한 20% 써도 될 것 같은데 안 쓰거든요. 네네.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면 네. 신뢰가 없죠. 신뢰가 없다. 네. 우리가 달러 욕을 하지만 그래도 미국이라는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네. 한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는 신뢰를 여러 나라가 그래도 이상적이진 않지만 자기 나라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FOMC 회의를 우리는 다 그렇죠. 스케줄을 알고 있고 네네. 투표도 하잖아요. 네. 근데 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인민은행에서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 자산을 그렇게 축적하고 싶지 않은가 보죠. 너무 좋은 포인트시고요. 저도 또 계속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충돌되는 부분을 좀 질문을 드려서 저도 좀 방향성을 이제 균형을 좀 잡고 싶은 마음에 여쭙고자 합니다.